13년 표창장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제 포렌식 관련된 공방이잖아요. 포렌식 관련된 공방인데 우선 대전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12년 발급 부분이 이거와는 별개로 따로 제대로 판단이 된다면 13년 표창장이 지금 법원이 판단한 그대로 정 교수가 실제로 만들고 뭘 했다 해도 정 교수 말이 맞을 거예요. 총장님 허락을 받고 했던 재발급의 과정이겠죠. 대전제는 그거예요. 근데 그 대전제는 그냥 단순히 그냥 논리적인 것일 뿐이고 실제적으로 정 교수는 자기는 직원을 통해 받았을 뿐이고 자기는 모른다는 것이고요. 법원은 정경심 교수가 자기가 직접 해놓고는 저걸 잡아떼고 있다라고 지금 판단을 한 거죠. 근데 이 포렌식에 대해서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구구절절히 그 디테일을 제가 반박하거나 그 잘못됐다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에요. 다만 이제 기억을 하실 텐데 1심 할 때 표창장 시연 그게 있었죠. 네, 검찰이. 네네. 네. 시연을 했었는데 저는 그 시연이 굉장히 엄정하게 되기를 바랐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사실 200번 이상 그 표창장을 만들어 보고 했는데 거기 있는 그 파일을 갖고 하면 이 여백의 문제 때문에 도저히 재현이 될 수가 없어요. 로고가 다 걸리고. 네. 그리고 그거를 아래 한글 설정을 바꾼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검찰은 이제 그런 걸 다 준비를 해와가지고 30초 만에 끝냈죠. 근데 그렇게 끝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나온 걸 폰트를 보면은 본문과 아래가 맞지 않아서 김실중 변호사가 그 왜 상장을 기자들을 카메라 앞에 흔들면서 봐라 다르지 않느냐라고 했죠. 아래 한글 문서에 붙여놓고 출력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오늘의 이 표창장은 이 지금 그 위조됐다고 하는 그 표창장과는 사뭇 많이 다르다. 위조된 표창장 같은 경우는 본문 같은 경우 아주 희미하고 그 동양대 총장하고 직인하고 나온 부분은 아주 선명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방금 그랬더니 1심 판결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아래 한글이 아니고 그런 PDF로 했을 것이다. 이렇게 판결을 내렸단 말이에요. 네. 저는 사실 그렇다면 PDF로라도 다시 해보거나 2심에서라도 다시 할 줄 알았어요. 근데 했을 것 뭐 이렇게 끝났는데 PDF로 했다는 전제하에서는 그 여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도비 아크로벳 프로 11을 뭐 썼다거나 프린터 설정을 했다거나 하는데 제가 아는 정 교수는 어도비 아크로벳 프로 11을 쓴 사람이 아니고 쓸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재판 전체를 봤을 때 이 어도비 아크로벳을 가지고 정 교수가 작업을 한 증거가 다른 하나라도 뭐가 나온 게 있느냐? 아닌데 그걸로 썼을 것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 놓고 보면 어도비 프로를 쓰는 걸 난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쓸 줄 모르는 사람인데 그걸로 했을 것이라는 판단이 내려진 거고. 어제 새로 생긴 미스테이크 두 번째는 칼라 복합기입니다. 정혜인 교수님이나 저나 문학을 하는 사람이니까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쓰는 건 당연히 흑백 레이저를 써요. 그리고 저는 프린터와 관련된 거나 이런 거 봤을 때 정 교수 집에는 컬러 복합기를 당연히 안 썼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인을 통해 물어서 했더니 조국 교수님의 답변도 그러하셨어요. 저는 칼라 복합기를 한 번도 산 적도 없고 쓴 적도 없습니다라고. 정 교수가 그 1심 중간에 한번 구속되었다 석방이 된 적이 있어요. 네. 그때 어느 날 영주 두 번인가 내려왔었는데 제가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정 교수님 이 재판 하면서 혹시 그 검찰에 압수한 IT 기기 한 몇 개쯤 되시냐. 이렇게 세보더니 뭐 10개 넘어가더니 14개까지 세시더니 그보다 더 많을 거래요. 뭐 노트북, 하드, 뭐 PC 뭐 이런 거를. 그러니까 김실중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거죠. 이 사람, 이 가족의 전 인생을 CCTV 보듯 들여다 본 거죠. 근데 이 재판에서 검사들이 이 강사유계실 PC 외에 다른 집에서 쓰던 어떤 것에서도 컬러 복합기를 활용해서 만든 문서나 출력본을 증거로 전 본 적이 없거든요. 이 포렌식 관련 재판에서 한 가지 더 제가 주의 깊게 보는 거는 상장 용치예요. 이 재판의 대전제는 그 2013년 6월 16일에 당시로서는 정영임 교수가 학교에서 영사관 원장, 영어교육센터장, 영재교육센터장, 어학원장 3개를 하고 남아공 갔다 오고 뭐 한참
그 맹활약을 할 때고 총장님을 연일 뭐 만나서 뭐든 할 수 있는 위치인데 그런데 이 사람이 왜 위조를 했냐? 그거는 13년 6월 16일에 서울대 내려고 하니까 임박해서 보니 상당히 급했다. 일요일에. 그래서 한 것이다래요. 근데 용지를 그럼 어떻게 구해요? 저는 그냥 간단해요. 뭐 전문적인 컴퓨터하고 상관없이 저 사람의 행동과 판결문이 도저히 앞뒤가 안 맞는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심 판결에서 정경심 교수가 유죄냐 무죄냐를 떠나서 저 혹은 저와 아마 비슷하게 증언을 했던 동료들이 가장 납득할 수 없는 게 이걸 거예요. 최성해 총장이 진실의 증인이 되고 우리가 그 판결문에 나오더라고요. 봉사활동하는 걸 뭐 봤다거나 들었다거나 하는데 판결문에 보면 믿을 수 없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위증한 게 돼 있어요. 저로서는 판결을 생각하면 가장 황당한 게 이런 거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거짓말을 한 게 되고 저 사람이 진실의 증인이 되지라는 이 생각을 하게 되는데 거꾸로 생각하면 이렇잖아요. 차라리 우리가 그렇게 기억의 조각조각들을 갖고 말을 할 것 같으면 정 교수를 정말 돕기 위해서 위증을 했다면 우리 중에 한 사람이 나 그때 정경심 교수가 표창장 들고 나오는 거 봤어. 차라리 이 말을 하고 나서 모든 게 해결이 됐겠죠. 그러나 우리는 정말 우리의 기억까지만 말을 하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도 결국은 최성해 총장에 대해서 진실의 증인이라고 뭐 쭉 나오는데 그 이유를 제가 뭐 이렇게 쭉 살펴보는데 납득할 수 없는 게 저희들이 위증이 됐다라고 하는데 왜 그럴까 생각하면 이 사건이 이 재판에 이어지기까지의 과정들 언론이 지대한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판사님들은 본인들에게 올라온 거를 가장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한 게 이 결과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볼 때는 판사님들이 아마도 이런 판단을 내린 이유는 그 앞에서 언론에서 많이 제기됐던 어떤 것들에 영향을 받고 그 관점에서 정경심 교수의 행동을 갖다가 어떤 관점에서 본인들도 모르게 바라보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말도 하나씩 믿지 않게 된 것이다.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죠. 판결문에 그 최성해 총장이 진실의 증인이라고 하면서 언급한 것 중에 예를 들어 사건이 터지고 나서 9월 4일 오전에 그 조국 교수가 최성해 총장한테 전화해서 뭐 위임한 걸로 해달라고 부탁을 했다. 이런 것도 그대로 받아들여지고 그 다음에 저희 학교 교원인사팀장인 박 팀장한테 정 교수가 전화를 해서 뭐 인주 안 번지는 수료증이라고 했는데 그거는 표창장이 맞다 이런 식으로 판단이 나와요. 그는 자신이 표창장의 직인을 찍어준 적이 없다며 그러면서 조 후보자의 부인이 자기한테 표창장을 위임한 걸로 해달라는 표창장 수여 부탁을 권한을 했다고. 위임해 준 것으로 해달라고 후보자의 부인인 부탁했다는 정경심 교수가 자신이 위임을 받은 걸로 해달라고 부탁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사실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소리인데 마치 이 정경심이라는 사람이 위조를 했으니까 그런 행동을 했겠지라는 심증들이 형성이 되고 그래서 검찰이 지정한 공소장에 바라보게 하는 방향이 있잖아요. 포렌식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바라보게 하는 방향들 속에서 이 판단이 내려졌는데 이것이 대법원에서도 과연 우리를 다 그 봉사활동 봤다는 사람들 이 사건과 관련하여서 그동안 우리나라의 뭐 진보 인사라는 분들 혹은 뭐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 사이에서도 그래 설사 표창장이 무죄라고 하더라도 저 집안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잖아 라고 하는 비난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저는 그 비난에 있어서도 상당 부는 굉장히 잘못된 정보로 과장되어 있는 것이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이건 진중권 교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진 교수가 한 얘기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뭐 자꾸 그 당시에 관행적으로 그랬단 말로 그 뭐 면피를 물타기를 하려고 하느냐라고 하는데 이거는 입시 내용을 전혀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이거는 법정에 가보신 분들은 알지만 그 당시에 관행적으로 다 부풀렸다가 아니라 정경심 교수의 그 딸이 지금 재판에서 쟁점이 되는 많은 것들이 그 당시 외고의 그 입학 전형에서 매우 정상적으로 진행되던 것들이다.
천안에 있는 어딜 가거나 공주에 가가지고 실험을 하거나 하는 것들이 지금 같으면 다 교내에서 활동으로 돼 있지만 그 당시에는 외고의 입시의 정상적인 과정이었고 그거는 그 당시에 한영외고 교사 선생님이 동아일보에 그때 쓴 칼럼 한번 보셔도 알 수 있고 아니면은 이 법정에 나왔던 조민양의 동기들 보면 훨씬 더 많은 스펙들이 있잖아요. 일단 그래서 관행으로 면피하려고 한다는 얘기는 정말 입시 내용을 모르고 하는 소리인데 그거하고는 별개로 그 진중권 교수가 이 사건에 개입을 하면서 저에게는 굉장히 그 분노를 일으키게 하거나 마음을 상처를 주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 진중권 교수가 페이스북에 뭐라고 썼냐면은 동행대 프로그램을 얘기를 하면서 그게 시골 지역에 사는 애들에게 이거라도 스펙에 써먹으라고 만들어 준 건데 서울 사는 조국 자녀가 와서 따먹었다라고 페이스북에 쓴 게 있어요. 많은 분들이 그 시골 애들 것까지 와서 다 뺏어갖고 뭐 공정이 어떻고 이런 얘기를 하실 텐데 저희가 만약에 그때 인문학 프로그램을 애들 스펙만을 위해서 만들었다고 한다면 왜 우리가 학생들을 8주씩 불러가지고 고생을 시켰을까요? 그 당시 대학들 탐방을 하면 오전에 가서 오후에 나올 때 수료증 주고 대학 탐방 그냥 끝내요. 근데 저희가 똑같은 스펙을 한다면 8주 강의를 하면서 매일 차라리 매주 수료증을 주는 게 훨씬 나았을 텐데 왜 애들을 8주씩 고생시키고 뭐 몇 회 이상 오면 주니 안 주니 이렇게 해가면서 다독거리면서 했을 것이며 또 다른 질문을 하고 싶다면 정말 스펙을 위한 것이라면 저희 지금 아들이 재판회가 있잖아요. 아들 건이. 그 인문학 프로그램을 200명, 300명씩 듣는데 저희가 상장을 4명만 줄 이유가 없잖아요. 3, 40명씩 주고 해도 되죠. 그 다음에 이것이 조국의 자녀에게 몰아주기 위한 거라면 그때 저희 딸도 듣고 프로그램을 책임연구원이었던 김덕환 교수 아들도 들었는데 우린 상 안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그 당시 우리가 미래 법무부 장관이 될 걸 예측하고 이 집에게 몰아줬을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제가 지역 활동들을 하면서 학생들을 만나보면 그 강제야자 때문에 고통을 호소하는 애들이 있어요. 학교가 폭력적이라면서 자기한테 울고. 그러나 부모들은 또다시 얘를 다독거려서 앉혀놓고 얘가 앉아있으면 이제 적응이 됐다고들 말을 하는 잔인하던 시절이고요. 그 지방 소멸이라는 것이 이제 서서히 대두되는 때인데, 이 프로그램들은 그런 많은 것들에 대한 고민에서 우리가 여기서 지금 입학사정 하는데 우리가 제대로 된 내용을 갖춘 우리 자식들도 듣게 하고 우리 자식들이 들어도 부끄럽지 않는 강의들 그걸 우리 지역 애들한테도 개방하고 이 지역에서 대학이라는 것이 교육을 통해서 지역의 희망을 찾아볼 수 있는 어떤 거. 그 40대 후반에 그때 김덕환 교수나 강준 교수나 저희들이 가장 인생에서 열의를 갖고 만들었던 건데 이게 이 사건이 지나고 나서는 전부 다 잘 사는 저 집안 특권층이 자기 자식 그걸 했고 시골 애들 것까지 뺏어갖고 뭐 이렇게 지금 보도가 되는데 이 사건이 터지고 제가 그때 운영했던 그 인문학 카페들을 들어가서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때 강의를 듣고 저한테 손편지를 쓰고 엽서에 선물까지 주고 갔던 여학생이나 같이 웃고 질문했던 애들에 대한 기억이 있는데 이 뉴스와 이 보도들 속에서 쟤네들이 그때 우리를 지금 어떻게 기억할까? 저는 그 진중권 교수가 그렇게 쓰고 언론이 그렇게 보도한 걸 보면서 우리의 가장 빛나고 이 지역에서 뭔가 해보고 싶었던 과거 전체가 송두리째 부정되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겉에 무늬만 보고서 이렇게 쉽게 재단하고 쉽게 누구를 비난하는 그것이 누군가의 삶의 전체에 그거를 그렇게 오물을 씌우는 것이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어서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저는 이 사건에 대해서 이 사건을 설명하는 하나의 키워드가 한 가족에 대한 멸문지화, 한 가족에 대한 어떤 연민 이런 걸로 응원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저는 이 사건의 의미가 기만적인 공정이라는 키워드가 강조되었으면 해요. 뭐냐면 이 사건을 언론에서 보도할 때도 그랬고 검찰도 그러한 식으로 법정에서 계속 이 사건을 규정해 왔는데 어떤 겉으로는 뭐 잘난 체 하던 착한 체 하던 이 사람이 뒤로는
그 나쁜 짓을 했고 이 사회의 공정을 대단히 심하게 그 훼손한 사건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진보 진영이라고 말하는 분들조차도 조국이 알고 보면 저런 사람이야라는 부분은 그 당연한 것처럼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아까 이 스펙 품앗이의 실체를 알고 보면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렸듯이 이것이 만약에 정말 우리가 사회 공정을 위한 것이라고 만약에 친다면 조국 교수 이 집안만 잡는 재판에 우리가 동의하고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이 검찰이든 언론이든 이것이 정말 이런 식의 그 스펙을 채워서 입학에 한 과정이 이 사회의 공정을 무너뜨린 저렇게 중형을 때릴 정도의 심각한 범죄라고 우리 모두가 합의를 한다면 지금 서울대를 비롯한 명문대 혹은 그 당시에 의전원에 갔던 사람들에 대한 전수조사가 저는 있어야 된다고 그걸 주장해야 된다고 봐요. 예를 들어 LH 사건 터졌을 때 적어도 형식적으로라도 전수조사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가 정말 이것이 공정이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당연히 저 집안을 욕하고 손가락질하는 거는 저 집안을 짓밟고 폭력을 가하기 위한 구실로서 들이대는 공정인 거지. 지금 이 시간에도 서울대 애들 대신 자소서 써주고 있고 어딘가에 가가지고 면접 학원 다니면서 자기가 읽지 않은 내용 같은 것들 써가지고 면접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 번도 우리가 지금 짚어보지 않잖아요. 오로지 조국에만 들이대면서 무슨 이 사회의 공정을 해친 것처럼 하고 있는데 저는 스스로들 가슴에 대고 한번 질문을 해보시라고 하고 싶어요. 예, 그냥 이 말씀.